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차입니다. 이번 회차는 라리가와 EPL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MC 주간의 그 주축 선수들의 피로도, 그리고 특히 브라질 대표팀 같은 경우는 경기 일정 때문에 좀 변수가 있었죠. 그리고 서서히 순위표를 찾아가고 있는 유럽 리그인데요. 이번 회차 대상 경기를 분석 및 최종 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와포드와 리버풀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와포드는 일부의 벽을 실감하면서 좀 고전하고 있죠. 결국은 감독 교체라는 강수까지 뒀지만 원체 전력이 워낙 약한 편이에요. 지난 라운드 리즈 상대로도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 밀리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죠. 특히 리즈의 강한 전방 압박에 당황하면서 중원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끌려가는 경기였고, 뭐 어떻게 보면 1점으로 막아낸 것이 다행인 그런 경기였어요. 중원에서 힘싸움이 밀리다 보니까 측면 공간을 향한 패스가 쉽게 내주면서 이게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전을 했죠. 전체적으로 너무 물러서다 보니 사르의 장기를 살릴 역습 찬스도 없었고 중원의 전력 차이로 인해서 매우 고전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원정팀 리버풀입니다. 조타가 부상이 있어서 무리하게 추천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 조타가 부상이지만 그래도 피르미노가 최근에 폼이 올라온 만큼 큰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챔피언스리그 그 포르투 원정 완승을 거뒀고 이어진 맨시티와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거두면서 조금 중요했던 이런 강행군을 잘 마쳤죠. 맨시티를 상대로는 중원 힘싸움에서 밀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특히 중원에서 상대 개인기량에 압박이 뚫리면서 위기가 좀 많았죠. 중원에서 경기 내용이 밀리면서 전반에는 고전했는데 그래도 후반 들어서 우측 라인에서 살라의 그 특유의 빠른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살라의 패스로 마네가 선제골을 기록했고 또 살라가 혼자 슈퍼플레이로 추가골을 장식했죠. 그런데 뭐 박스 안에서 뭐 맨시티의 워낙 장기인 그런 패스 플레이에 그리고 빠른 역습 전개에 이은 중거리골을 내주면서 뭐 아쉽게도 2대2 무승부 그쳤습니다. 리버풀이 주전 골키퍼 알리송과 수비수 파비뉴가 브라질 대표팀 차출 후 이 복귀 시점 때문에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15일 날 브라질 대표팀 경기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조타도 부상이 있어서 무리하게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어지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그 AT 마드리드 원정 경기가 있는 만큼 무리한 출전해서 더 큰 부상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리버풀이 힘을 좀 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와포드를 상대로는 큰 걱정 없이 승리할 것 같아요. 감독 교체 강수까지도 와포드지만 또 수비 라인에 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안 그래도 약했던 전력이 더 약화됐죠. 큰 어려움 없이 리버풀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와포드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스턴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홈팀 에스턴 맨유를 상대로 재미를 봤듯이 그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며 토트넘을 상대했는데 뭐 무너지고 말았죠. 그 상대 중원 장악에 밀리면서 공세를 막아내기 좀 벅찬 그런 경기 양상이었어요. 결국 토트넘 특유의 빠른 공격 전개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바꾸긴 했는데 중원에서 맥긴이 공격적으로 올라서면서 기여를 높였고 그 최근 폼이 좋았던 와킨스가 날카로운 침투로 동점골을 성공시키긴 했죠. 근데 토트넘 특유의 그 측면 공세에 흔들렸고 결국 크로스를 걷어내려다 자책골로 연결되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스토로서는 그 이적생 잉스, 그 다음에 브행디아, 그리고 이 두 선수의 부진, 그리고 또 베일리 부상 공백, 이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큰 기대를 모았던 이적생 3인방이 활약을 못하고 있죠. 원정팀 울버햄튼입니다. 황희찬 영입 효과로 상승세를 타고 있죠. 지난 뉴캐슬전에서는 황희찬의 멀티골로 승리했어요. 이 황희찬의 합류로 히메네즈의 연계 플레이도 살아나면서 공격력의 마침표를 찍어내기 시작했죠. 전반 중반 그 히메네즈의 전진 패스를 황희찬의 침투로 골로 연결시켰고 뭐 전방에서 짜임새가 좋아지자 뭐 무티뉴, 네베스 이 두 중앙 미드필더들의 공격 가담 빈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반 막판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 후반 초반 다시 한번 히메네스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추가골을 기록했죠. 근데 울버햄튼에 악재가 좀 생겼죠. 그 한쪽 날개인 트링캉의 코로나 감염으로 당분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뭐 트라우레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황희찬, 히메네즈, 트리캉이 3투업으로 체제를 잡아가고 있었으니까. 에스터는 수비 중심적인 경기를 하고 울버햄튼은 3톱 중심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죠. 그런데 경기 실점은 울버햄튼이 훨씬 적습니다. 원체 빠른 선수들의 뒷공간적 공략이 그 매서운 만큼 상대가 라인을 쉽사리 올리지 못해요. 맨유 같은 강팀도 쉽게 울버햄튼한테 덤비지 못했죠. 이번 경기 역시 울버햄튼이 공세를 펼치고 에스턴이 받아치는 형세가 될 것 같은데요. 히메네스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난 만큼 울버햄튼이 확실히 우세해 보입니다. 다만 맨유를 상대로도 확실히 틀어막는 수비력을 에스턴이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 이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네요. 경기 에스턴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맨유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레스터 부진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하고 유로파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죠. 여기에 팀의 주축 미드필더인 은디가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은디디 부상 후 주로 사용하던 4-3-3 전형에서 중앙에 투미드를 두는 이제 4-4-2 전술로 전술적 변화를 가져왔죠. 지난 크리스탈과의 경기에서도 중원 장악력을 뺏기면서 상대 공세에 휘둘리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전반에 슈마이클 키퍼의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페이슬 경기죠. 전반 중반 상대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고 이에나초가 선제골을 기록하고 바디의 골 결정력으로 전반을 2-0으로 앞서긴 했습니다. 근데 밀리던 경기력이 후반 상대 공세에 일방적으로 밀려났고 연달아 실점하고 말았죠. 노장 바디는 리그 7경기에서 6골로 혼자 제 몫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맨유입니다. 무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다시 한번 또 골 결정력 부족으로 지난 라운드 에버턴과 1-1로 비겼죠. 이날은 호날두를 대신해서 카바니가 선발로 나섰고 포그바도 좀 벤치에서 시작하는 다른 선발 명단이었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서는 만큼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공세를 펼쳤는데 지난 에스턴 빌라전과 마찬가지로 상대 박스 안으로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지 못하면서 고전했어요. 전반 막판 큰 방향 전환을 통해서 상대 측면 공간을 허물면서 그 마샬이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죠. 후반에도 공세를 퍼부었지만 오히려 그 상대 역습에 동점골 내주고 말았죠. 후반에 호날두, 산초, 포그바 공격적인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공세를 펼쳤는데 추가골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산초가 서서히 팀플레이에 적응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레스터의 부진이 심각하죠. 은디디 부상 공백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수마레가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디 혼자 멱살 잡고 끌고 가지만 한계가 느껴지는 상황이죠. 맨유는 중원을 지배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하지만 박스 안에 세밀한 연계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번 A매치 기간에 그 호날두가 약체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기세를 올린 만큼 그 상승세가 이어지길 좀 기대해 보고 있죠. 전체적인 팀 전력상 맨유가 우세한 경기가 되겠지만 레스터가 의도적으로 내려선다면 올 시즌 맨유의 발목을 잡는 골 결정력 부족이 다시 한번 맨유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레스터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번리 경기인데요. 홈팀 맨시티 그 PSG 원정 패배 후 그 강호 리버풀 원정에서 이 강행군이었는데 1무 1패로 마쳤죠. 좀 아쉬운 결과였죠. 맨시티 입장에서는. 팀 전술의 주축인 균도안이 빠진 상황에서 리버풀 원정에서는 경기 내용적으로는 되게 우세한 경기를 펼쳤어요. 중원에서 많은 공간을 지배하면서 짧은 패스 전개 그리고 큰 방향 전환 등 이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중원에서 개인 기량으로 상대 압박을 벗어나며 찬스를 만들어냈죠. 그렐리시, 포든, 제수스 이 쓰리톱의 움직임과 축구 센스는 돋보였는데 아무래도 그 정통 스트라이커의 공백은 확실히 약점이죠. 우세한 상황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오히려 후반 왼쪽 측면에서 살라를 막지 못하면서 2실점이 있었죠. 그래도 박스 안에서의 패스 플레이로 포든과 데브라이너의 중거리 골로 간신히 2-2로 비기긴 했습니다. 원정팀 번리입니다. 아직 리그 승리가 없죠. 지난 라운드 노리치와의 맞대결에서도 경기를 우세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거칠고 투박한 내용으로 그냥 0-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약체 노리치를 상대로도 공격 전개에 어떠한 짜임새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측면까지는 공이 가는데 거기서 올라온 크로스들이 너무나도 부정확합니다. 오히려 상대 노리치의 그 푸키 저돌적인 심투에 수비 라인이 고전했었죠. 그래도 우드를 향한 롱패스 전개는 위협적이긴 한데 너무 뻔한 공격 루트라 상대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죠. 이 우드가 떨궈주는 세컨볼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의 부상 공백이 너무도 아쉬운 번리입니다. 맨시티 역시 에드라스 골키퍼와 제수스가 브라질 대표팀에서 복귀 시간 때문에 무리해서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균도안과 진첸코 역시 부상에서 아직 회복 중인 만큼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중 챔스 원정 경기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 때문이겠죠.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리고 힘을 뺀다고 해도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죠. 맨시티가 번리 상대로 좀 공식전에서는 8연승, 홈에서 7연승 중이에요. 번리의 투박한 수비력으로 맨시티를 막아내는 그런 이변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맨시티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홈팀 노리치 지난 라운드 드디어 올 시즌 첫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승리가 아니고 승점. 번리 상대로 0-0 무승부 거두며 시즌 첫 무실점 경기였죠. 푸키가 전방에서 부지런히 공간을 찾아가지만 푸키에게 제대로 공을 연결해줄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이 부행대의 이적 공백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5백 형태로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두지만 전체적으로 투박한 플레이로 잔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박스 안에서 거친 수비로 PK 위험도 많은 노리치예요. 수비 라인의 중심이 되는 한리도 굉장히 거친 수비로 위험한 파울이 많이 나옵니다.
중원에서 놀만한 수비적인 밸런스도 좋고 중거리 슛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중원에서 혼자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좀 벅차 보이죠. 원정팀 브라이튼입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던 브라이튼이 그 부상 악재에 시달리면 위기죠. 특히 중원에서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던 비수마가 부상 복귀가 예상되던 시점에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3백 수비 라인은 중앙이 단단하면 좋지만 왼쪽 측면 수비가 상대 개인 기량이 쉽게 벗겨져요. 이 쿠쿠렐라 선수가 공격 가담과 크로스는 좋지만 수비력에서 조금 취약점을 보이고 있죠. 중원에서 그로스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도 좋고 랄라나가 공격적으로 올라서면 숫자를 늘리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원에서 순간적인 전진 압박 전술에 이은 빠른 역습 전개도 위협적이죠. 상대가 함부로 올라서기 힘들게 하죠. 다만 공격 진영에서 마지막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득점력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노리치는 전체적인 팀 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너무 투박한 축구죠. 그나마 최전방에서 푸키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동료들이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 푸키는 이번 A매치 기간에 핀란드 대표팀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3골을 몰아치고 왔어요. 브라이튼은 웰백의 부상으로 공격진의 완성도도 좀 부족하고 비수마의 결장으로 중원의 안정감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로스가 중원 장악력이 나쁘지 않고 왼쪽 측면에서 쿠쿠렐라의 공격 가담과 중원 압박이 매우 뛰어납니다. 노리치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최근 부상 악재로 흔들리는 브라이튼 상대로 푸키의 개인 기량이 터진다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노리치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사우샘프와 리즈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사우샘프 울버햄튼 첼시에게 연패를 당하며 패배가 늘어나고 있죠. 아직 리그에서 승리 없이 4무 3패입니다. 지난 라운드 첼시를 상대로 경기 시작과 함께 깜짝 전방 압박으로 이변을 만드나 했는데 상대 중원 장악력에 밀리면서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죠.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에게 실점하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세에 몰렸습니다. 중원에서 상대 개인 기량에 밀리면서 너무 쉽게 전진 패스를 허용했어요. 그 개인 기량 차이가 드러나며 한번 기울어진 경기 기세를 되찾아오기 힘들었죠. 후반 리브라멘토가 돌파로 PK를 얻어내며 동점골을 성공했지만 그 워드 프라우스가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이며 후반 막판 내리 2실점하며 패했죠. 원정팀 리즈입니다. 리그 무승의 허덕이다 지난 라운드 승격팀 와포드 상대로 첫 승을 거뒀죠. 벤포드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력 약화가 우려됐지만 하피냐가 우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면서 템포를 끌어올렸어요. 전체적으로 약한 와포드 상대로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죠. 결국 전반 이른 시간 그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요렌테의 왼발골로 앞서갔습니다. 홈에서 오랜만에 신바람 나는 강한 압박으로 몰아치는 경기를 펼쳤는데 그 경기 내용에 비해서 한 골밖에 안 나온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피냐, 제임스 이 두 선수가 양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전방에서 로드리고의 마무리 능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20개의 슈팅이나 시도했는데 결국 코너킥 상황에 그 한 골 거기에 그치고 말았죠. 사우샘프는 아직 리그 승리 없이 부진합니다. 더군다나 중원에서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던 그 워드 프라우스가 퇴장 징계로 나설 수가 없죠. 그동안 승리가 없어도 버텨내며 무승부라도 챙겨왔던 이 중원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리즈는 그나마 와포드 상대로 첫 승을 거뒀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격의 한쪽 날개인 그 하피냐가 브라질 대표 차출 복귀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죠. 잭 해리슨이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도 벤포드가 부상해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우샘프에 비해서는 공격적인 결정력에 앞서 보이네요. 이 경기는 서로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힘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벤포드가 복귀한 리즈가 최근 사우샘프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벤포드의 마무리 한 방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네요. 이 경기 사우샘프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첼시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브렌트포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투톱의 역습 전략이 주요하고 있죠.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치열한 난타전을 펼친 끝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은베모와 토니 투톱은 확실히 일부에서도 경쟁력을 보이며 특히 박스 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죠. 다만 중원에서 패스 플레이가 약하고 경기 운영 능력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토니의 전진 패스, 카노스의 침투, 은베모의 리바운드 슈팅, 이 선제골 기록 장면은 간결하고 아주 날카로운 이 브렌트포드의 역습 장면이었죠.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박스한 집중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 막판 비사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로 확실한 조커로 활약을 하고 있죠. 원정팀 첼시입니다. 그 맨시티전에서 패배하고 유벤투스 원정 경기까지 패배하며 흔들렸던 첼시인데 지난 라운드 사우샘프 상대로 3대1로 완승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죠. 코바치치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좀 우세한 경기를 치렀죠. 루카쿠 원톱에 베르너가 2선으로 나선 공격진의 짜임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날 베르너가 굉장히 좋았죠.
전반 초반부터 코너킥 득점을 시작으로 루카쿠를 향한 그 날카로운 패스 전개로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바치치 날카로운 전치 패스가 여러 차례 나왔죠. 후반 상대 PK로 동점골을 내줬지만 베르너와 벤치렐이 후반 막판 연달아 골망을 흔들었죠. 루카쿠 원톱의 이선 자원들의 침투로 확실히 공격이 짜임새는 져줬지만 아직 그 골 결정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컸습니다. 브렌트퍼가 시즌 초 예상 외로 선전을 펼치고 있죠.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뛰어나고 확실히 근성 있는 수비력으로 막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려고 해요. 투톱을 향한 역습 전개도 빠르고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저돌적인 움직임도 뛰어납니다. 리버풀을 상대로도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이변을 연출했던 브렌트퍼지만 이 첼시를 상대로는 조금 버거워 보여요. 이 첼시의 공격 패턴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그 리버풀과 다르게 루카쿠라는 이 묵직함이 있기 때문이죠. 웨스트햄의 안토니오 상대로도 고전했던 브렌트퍼입니다. 웨스트햄의 2선 자원들의 득점 지원이 약했지만 첼시의 2선 자원들의 화려함은 클래스가 다르죠. 브렌트퍼가 다시 한번 이변을 노리겠지만 이번 경기 첼시의 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브렌트퍼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라리가 레반테와 헤타페 경기인데요. 먼저 레반테. 리그 개막전에서 주전 공격수의 부상, 두 번째 경기에서는 주전 골키퍼의 퇴장, 이런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이죠. 솔다도와 고메스가 부상이에요. 결국 마요르카 원정 패배 이후, 지난 라운드 패배 이후에 그 파프로페스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아무래도 모랄레스의 골이 터지지 않는 부진이 심각한 원인인 것 같아요. 모랄레스의 개인 기량이 떨어진 모습은 아니지만 주변 동료들의 이 도움이 좀 부족합니다. 측면에서 활약해줘야 할 프로토스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아직 큰 활약이 없어요. 수비 라인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박스 인근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잔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큰 전력 보강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 모랄레스, 프로토스, 메레로, 미라몬 이런 개인 기량이 확실한 선수들이 있는 만큼 새 감독의 전술적 변화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죠. 원정팀 헤타페입니다. 감독 교체 후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부진 속에 결국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감독을 경질했죠. 지난 시즌부터 이어오던 부진이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총체적 난국이죠. 우에스카에서 이적해온 그 라미레즈가 2골, 수비수 미트로빅이 1골로 8경기에서 기록한 골이 3골이 전부입니다. 수비라인 역시 거칠고 투박한 수비로 매경기 경고를 받고 올 시즌 8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벌써 퇴장이 2장이나 나왔죠. 우날과 라미레즈 투톱 체제에서 4-3-3 형태로 공격 전술을 바꾸면서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 원정에서 첫 승점을 획득했죠. 무승부로. 중원에서 강한 압박으로 볼 탈취 후 라미레즈를 역습 패턴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시에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끌려갔던 그런 경기였죠. 전력 차이가 좀 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극도의 부진으로 감독 교체를 감행한 두 팀이죠. 두 팀 모두 공격, 중원, 수비 모두 짜임새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나마 레반테가 모랄레스 중심으로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한 만큼 빠르게 정비가 가능한 상황이죠. 최근 두 팀의 기세를 봐서는 무승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기지만 헤타페의 거칠고 투박한 수비로 모랄레스와 프로토스의 개인 기량을 막아내기는 좀 벅차 보이죠. 레반테의 승, 무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소시에다. 올 시즌 첫 경기에 바르셀로나에게 패한 뒤 아직 공식전에서 패배 없이 순항 중이죠. 지난 라운드 헤타페 원정에서는 중원 장악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했는데 상대 역습에 선제 실점하면서 조금 뼈가 아팠죠. 하프라인에서 상대 파울성 압박에 볼을 빼앗긴 것이 실점이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소시에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는데 심판은 파울이 아니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더라고요. 후반 오야르자발의 헤딩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상대 거친 수비에 막히면서 추가골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원체 공격진에 이삭, 오야르자발, 포르투, 야누자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은 만큼 공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골게트 이삭이 올 시즌 부상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 A매치에서 그 스웨덴 대표팀으로 코소보 그리스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이삭의 컨디션이 회복된 만큼 공격력 상승이 기대가 되는 소시에다죠. 승격팀 마요르카가 최근 2연패 부진에 빠져 있지만 지난 라운드 레반테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꿨죠. 확실히 공격적인 작업 능력, 골 결정력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 밸런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최전방인 니노, 국민 로드리게스, 은디아예, 이강인, 공격 진영에서의 작업 능력은 괜찮아요. 중원에서 압박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공격 전개를 쉽게 허용하고 수비 뒷공간을 향한 공간 패스에 취약한 모습이 약점이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강인과 은디아예가 각각 왼발과 오른발 확실한 킥 능력도 위협적입니다. 오른쪽 풀백 마페오의 공격 가담도 날카롭고 수비력도 굉장히 뛰어난 오른쪽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요르카가 승격팀답지 않게 선전하고 있지만 소시에다와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큰 경기죠. 더군다나 소시에다는 올 시즌 초반 이삭이 주춤하며 예상외로 골이 많이 터지지 않았지만
부상으로 고생하던 이삭이 이번 A매치 기간 2골을 터뜨리며 컨디션이 회복했어요. 공격진이 화려한 소시에다의 공격력에 마침표를 찍어줄 골게터의 복귀까지 있죠. 마요르카 수비 라인이 막아내긴 벅찰 것입니다. 특히 좌우 측면에서 오야르자발과 포르투의 공간 침투 역시 굉장히 위협적일 거예요. 이 경기 소시에다의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라요와 엘체의 경기인데요. 승격팀 라요가 예스타 팔카오의 합류 후 3연승을 달리며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 운정에서는 1대0으로 패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과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팔카오는 노련한 골감각을 자랑하며 복귀 후 3경기 연속골로 팀의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좌우 풀백의 공격 가담이 굉장히 뛰어나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원투 패스 후 공간 침투 빠져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런 측면 전개에 이은 날카로운 크로스가 위협적이죠. 다만 오른쪽 풀백으로 공격력이 장점인 그 발리우가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게 좀 아쉽죠. 최근 포백 수비 라인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리우의 결정이 굉장히 아쉬워요. 아무래도 공격 진영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뒷라인이 안정되는 만큼 포백 수비 라인도 많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원정팀 엘체입니다. 체와의 헤타페에게 1승만 거두고 부진했던 엘체지만 최근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 상대로 시즌 2번째 승리를 거뒀죠. 새롭게 영입된 최전방 벤데토가 박스 안에서 침착한 슈팅으로 엘체 입단 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등을 면했던 엘체지만 올 시즌 공격적인 선수 영입으로 전력 보강을 했죠. 확실히 수비수 보강을 통해서 3백과 4백을 상대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운영하고 있죠. 수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지만 그 중원 운영과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직 협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데토, 파스토레 이런 이적생들의 활약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보예 같은 경우도 부상에서 회복한 만큼 공격력이 조금씩 살아날 그런 기대가 되고 있는 엘체죠. 가까스로 강등을 면했던 엘체고 승격한 라요의 맞대결이죠. 지난 라운드 결과는 엘체는 승리했고 라요는 패배했지만 최근 기세나 경기력을 봐서는 라요가 압도적으로 우세해 보입니다. 기존 공격 자원들이 건재한 가운데 팔카오가 합류하면서 확실히 공격에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죠. 중앙에서 확실한 골게터가 움직여주니까 상대 수비가 쏠리며 측면 공간도 잘 열리고 있습니다. 엘체도 최근 수비력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라요의 폭발적인 측면 공략을 감당하긴 힘들어 보이죠. 이 경기 라요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에버턴. 강호 맨유를 상대로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확실히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고 결국 1대1 무승부로 승점을 챙겼죠.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했고 적중했습니다. 중원에서 알란과 두쿨의 그 두 미들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버텨냈죠.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하긴 했지만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며 제공권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런 수비 전술도 들고 나왔죠. 그레이는 특유의 순간 스피드를 살리며 역습시 날카로움을 보여줬는데요. 전반 막판 상대 방향 전환 패스에 실점했지만 후반 수비 집중력을 발휘하며 수비 추가 실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레이의 역습 돌파, 그 다음에 두쿨의 전진 패스에 이은 타운샌드의 마무리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죠. 원정팀 웨스트햄입니다. 올 시즌 우세한 경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도 골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아쉬운 결과가 좀 많죠.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경기를 지배하고 우세하게 끌고 갔지만 결정력이 밀리며 패했습니다. 안토니오의 그 피지컬을 앞세운 저돌적 침투로 박스 안에서 위협적이지만 안토니오를 거들어줄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이 좀 저조해요. 브렌트포드 상대로는 공세를 퍼붓다 상대 그 날카로운 역습 전개 한 방에 선제 실점하고 말았죠. 후반 코너킥 상황에서 흐른 공은 보웬이 한 골 쫓아갔지만 공격 빈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득점력입니다. 안토니에게 쏠리는 상대 수비의 허점을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으로 가져와야 승리가 늘어날 수 있는 웨스트햄이죠.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역량이 충분한 팀이죠. 에버턴은 그동안 부상으로 고생했던 루인과 리차리슨의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톱 자원들이 복귀한다면 확실히 홈에서 확실한 공격력으로 웨스트햄을 상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다만 부상자들이 결장한다면 맨유를 상대로 보여줬듯 수비를 두텁게 하고 그레이, 타운샌드를 이용한 역습 형태로 나설 거예요. 웨스트햄은 확실한 원톱 안토니오를 앞세워서 총력전을 펼치겠죠.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일정 여유가 있는 만큼 로테이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큰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이 경기 무승부 없이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에버튼의 승,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세비야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셀타. 시즌 초반 부진한 셀타비고지만 약체 레반테, 그라나다에게 연승을 거뒀고 지난 라운드에는 아쉽게도 엘체에게 패하고 말았죠. 아스파스와 미나 이 투톱의 득점력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5실점 하긴 했지만 수비 밸런스도 자리를 잡으며 최근 4경기에서는 3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죠. 수비형 미들 타피아가 수비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이 선에서 놀리토, 벨트라, 멘데즈 이 3명의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인 짜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들 장악을 통해 상대를 몰아치는 플레이를 선호하지만 이게 강팀,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개인기량에서 밀리기 때문에 좀 버거운 상황이죠. 엘체에게는 엘체에게는 경기는 효과적으로 운영했는데 이 공격 전개 마무리가 안 되면서 아쉽게도 무득점 패배를 하고 말았죠. 원정팀 세비야입니다. 세비야가 견고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시즌 초반 흐름이 좋아요. 다만 지난 라운드 그라나다 상대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시즌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아무래도 엔네시리의 부상 공백으로 공격 작업의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전반 중반 평범한 중거리 슛에 이 골키퍼가 역동작 걸리면서 반응하지 못하면서 실점했죠. 라키티치, 수소, 라멜라, 오캄퍼스 이 공격력이 좋은 이선 자원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엔네시리 공백이 큽니다. 미르가 최전방에서 홀로 싸우지만 아직은 무게감이 좀 떨어져 보여요. 더군다나 이날 그라나다 원정 경기에서 수비의 핵심 자원인 카를로스가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습니다. 공격적인 이선 자원들과 중원의 짜임새가 좋은 세비야가 확실한 우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죠. 다만 세비야 수비의 핵심인 카를로스의 퇴장 결정이 치명적입니다. 견고하게 수비 라인을 지탱해준 축이 빠진 상황이죠.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엘체에게 발목을 잡혔지만 최근 미드필드 플레이가 살아나고 투톱의 득점력이 터지면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축 수비수와 최전방 자원이 빠진 세비야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치려고 할 거예요. 전력이 짜임새가 좋은 세비야가 우세하겠지만 셀타비고 수비력이 안정된 만큼 이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셀타의 무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토트넘 경기인데요. 운영팀 뉴캐슬. 올 시즌 초반 승리 없이 부진하나 뉴캐슬에 다시 부상 악재가 찾아왔죠.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윌콕마저 부상으로 교체하고 됐습니다. 막시맘이 전방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애는 쓰지만 전체적인 팀 경기력이 떨어져요. 중원에서 전진 패스 한 방에 풋백 라인이 허물어지면서 선제골을 내주죠. 상대 키퍼의 판단 미스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핸드릭의 중거리골로 균형을 맞추긴 했는데 후반 들어 다시 한번 전진 패스 한 방에 이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추가 실점했죠. 윌슨이 이번 경기에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공격적인 여유는 생기겠지만 이 흔들리는 수비 라인이 걱정이죠. 원정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리그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이며 승리했죠. 중원에서 호이베르와 은돈벨레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최전방을 향한 전진 패스, 또 빠른 방향 전환 패스로 공격적인 운영을 했어요. 손흥민도 특히 중앙과 측면 오감에 활약했고 케인도 박스 안에서 확실한 기둥 역할을 해줬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이어받은 호이베르가 낮은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죠. 후반 상대 공세에 위기가 있었지만 측면 공략이 살아나면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상대 역습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이 손흥민의 날카로운 돌파에 이은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2대1로 승리할 수 있었죠. 아직 리그 승리가 없이 부진한 뉴캐슬이죠. 전체적인 팀의 짜임새가 허술하고 특히 수비력이 너무 불안합니다. 토트넘은 누누 감독의 경질설이 도는 등 좀 뒤숭숭했지만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케인이 리그에서 득점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손흥민 중심의 스피드 있는 공격 전개의 파괴력이 확실하게 장점이 있죠. 뉴캐슬이 홈에서 리그 첫 승을 기대하겠지만 이적도로 팀 합류가 늦었던 케인과 은돈벨레가 서서히 팀플레이에 녹아나고 있는 만큼 이 경기 토트넘의 우세가 확실히 보입니다. 뉴캐슬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아레알과 오사수나의 경기인데요. 홈팀 비아레알. 아직 리그에서 패배가 없지만 단 2승 5무로 조금 아쉬운 성적이죠. 부진의 중심은 아무래도 제라드 모레노의 부상 공백이 큽니다. 지난 시즌 무려 23골 7도움으로 리그에서만 팀 공격을 홀로 이끌었던 모레노인데 이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죠. 본머스에서 영입한 단유마가 그래도 6경기 4골로 답답한 공격진에 활기를 심어주고는 있는데 이 단유마 스타일이 정통 공격수보다는 약간 윙어에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주로 측면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개인기량으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죠. 중앙에서 버텨주고 연계해주는 그런 짜임새 있는 플레이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정팀 오사수나입니다. 시즌 초반 대진운이 좀 좋았습니다. 주로 하위권 팀들과 맞붙으며 승리를 많이 챙겼죠. 지난 라운드 라요와의 경기에서는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추가 시간 세트피스 골로 극적으로 이긴 승리를 거뒀죠. 올 시즌 에이바르에서 키케 가르시아를 영입하면서 확실히 공격진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중앙에서 가르시아의 움직임으로 공간이 발생하면 이선에서 측면 자원들이 침투하는 움직임으로 찬스도 많이 만들고 있죠.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측면 공략이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발렌시아, 베티스 이런 좀 전력이 조금 안정된 팀을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밀리며 힘을 못 쓰고 크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주축 공격수의 부상 이탈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비아레알이죠. 아직 리그에서 패배는 없지만 우무승부로 놓친 승리가 좀 많아요. 새롭게 합류한 그 단유마의 측면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대 박스 안에서의 연계나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는 확실히 아쉬움이 있어요.
오사수나가 원정 경기 강팀을 상대하는 만큼 조심스러운 운영을 통해서 가르시아 중심의 역습 패턴을 노리고 나설 건데요. 비아레알의 중원과 수비 라인이 충분히 견고한 만큼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유마와 그 피노의 속도를 오사수나 수비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경기입니다. 이 경기 비아레알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44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와포드의 패, 두 번째 경기는 에스턴의 무패, 세 번째는 레스터의 무패, 네 번째 경기 맨시티의 승, 다섯 번째 경기는 노리치의 무패, 여섯 번째 경기 사우스햄프의 패, 일곱 번째 경기도 브렌트퍼의 패, 여덟 번째 경기 레반테의 승무, 아홉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의 승, 열 번째 경기 라요의 승, 열한 번째 경기 에버턴의 승패, 열두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의 무패, 13번째 경기 뉴캐슬의 패,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S버프의 44회차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45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